제가 카페 올려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카페가 그 지금은 목소리만 들리겠죠. 그래서 화면은 그냥 우리 교재 진도 위치만 나와 있을 거고 목소리 말고는 특별하게 카페 거는 쓸 수가 있을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캠 가지고 어젯밤 수업할 때에 여기 쓰는 걸 찍어 보려고 이제 저녁반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해보니까 어차피 제가 이렇게 쓰니까 제 몸이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별 효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녁반 사람들이 제 겨져간 사람들이 오랜만에 제 얼굴 봤다는 그딴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목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재고 자산을 보면 자, 이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는 자산이에요.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 재고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계정 과목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자, 얘도 당연히 팔려고 사는 거니까 우리 재고 자산이에요. 그럼 내 창고에 있겠죠. 사오면 자산이니까. 우리가 물건 만들려고 재료나 원료 사오는 걸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면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럼 지금 얘네들은 다 재고자산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재고자산. 근데 만약에 이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장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고자산은 창고에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자산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중간 단계 넘어가는 이 단계를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그럼 얘도 나의 재고자산으로 그 가치는 당연히 측정을 해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공품은 분기할 때는 안 나와요. 분기할 때는 안 나오고 원가 회계할 때 만들고 있는 중의 단계에서 투입되는 것 때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분기할 때는 이제 그 원가 회계 분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 할 거예요. 이 분기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뭐 반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반제품은 우리가 완전히 완성하기 전 단계인데도 판매적 가치가 있어서 팔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반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반제품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있는 거는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계정 과목이 이건데, 자, 이제 우리가 취득 원가라는 걸 쓸 건데, 자산의 취득 원가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요. 원가에 포함.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건 우리 분기할 때에 차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내가 운반비를 줬는데 이 운반비가 계정 과목이 뭐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운반비가 들어갔는지를 봐서, 원재료 사는데 들어갔다면 나는 대변에 돈 줘야 될 거잖아. 돈 주고 차변에 원재료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외가 우리가 공부했던 단기매매 증권. 이 단기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우리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했죠. 그 외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만 끄는 거예요. 얘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그럼 어디 범위까지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냐? 자, 이걸 가지고 보면 먼저 취득 시점이라는 걸 기준 잡아야 돼요. 그럼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이거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그래요. 내 창고에 들어왔거나 내 매장으로 바로 들어왔거나 내 공장으로 바로 들어왔거나 그 시점이 취득 시점인데,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한마디로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고, 이 이후에 들어간 거는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비용으로. 운반비도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운반비가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갔으면 운반비라고 쓰는 거고,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갔으면 그때는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우리의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그럼 이 창고로 오기 위해서 우리 거래처에서 우리 창고까지 들어오는 거는 우리는 취득 시점 이전이니까 원재료면 원재료다, 상품이면 상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를 이만큼 샀어요. 그럼 창고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취득 시점이 끝난 거예요. 그럼 창고에서 우리 공장이나 직매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비 있죠? 얘는 운반비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운반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보시면, 이런 시험에서 다음 중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취득 시점이 언제지? 이 이후에 들어간 거네. 그럼 비용이다.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럼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 보면, 자, 요소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물품 가액, 우리 재고자산 가액하고, 그리고 취득할 때의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취득할 때 운송 보험에 가입했든지 아니면 우리 창고에 집어넣는 하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했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뭐 사왔는지를 봐서 원재료 사왔으면 원재료, 상품 사왔으면 상품이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서는 얘 금액이 합쳐지니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얘가 만들어져서 팔리면 그때 대응원가로 비용이 될 거예요. 지금 비용 처리 안 하고 팔렸을 때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제가 주식 말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식 살 때 들어간 비용도 가격에 포함시켜 놨다가 팔렸을 때에 차이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할 때에 120만 원짜리였지만 취득 수수료하면 130이니까 이걸 150에 팔면 2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130이라고 써놓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얘도 그럼 우리가 팔려고 사올 때 들어간 돈도 얘 포함시켜놔야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 그럼 팔렸을 때의 대응원가로 비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왔을 때는 취득원가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선택할 때는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지금 무슨 상황에 돈이 들어간 거지 이걸 봐야 돼요. 무슨 상황이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얘는 계정 과목이 이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면 많이 틀리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138페이지 아래에 보면 취득원가에 그래서 진한 색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취득원가가 재무상태표 가액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재료 산 거면 원재료, 상품 산 거면 상품. 왜냐면 사온 거니까 대변에 돈 나갈 거잖아. 그럼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들이 가산 항목들이 있는데, 자, 애누리하고 할인이라는 용어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트 가면 할인 뭐 이런 거 많이 적혀 있죠. 그죠? 또 애누리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 말 공통점 뭐죠? 그렇죠. 깎아준다는 거죠. 얘도 깎아준다는 맞아요. 근데 의미를 다르게 써요. 구분을 해서 의미 아예 틀리다가 아니라 얘를 정확하게 의미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애누리하고 할인은 금액을 줄여주는 감액을 한다는 건 똑같은데, 애누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감액. 자,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물건을 딱 받아봤더니 물건에 기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반품할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럼 그냥 그거 60만 원에 써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60만 원이라면 이 정도 기스쯤이야 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40만 원 깎아준 거, 그걸 애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약정이나 아니면 조기 회수나 조기 상환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 있죠. 그럼 이런 약정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분의 2, 30분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10분의 2, 30분의 n이라는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n이라고 적혀 있는 얘는 30일 이내 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언제 안에 갚아라는 기준점이 있겠죠. 그럼 언제 안에 갚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돈이 좀 급한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차이 해봐야 20일밖에 안 나는데 20일 가지고 2% 깎아주면 엄청 큰 거죠. 그죠? 1년에 2%도 아니고 20일에 2%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약정 조건에 맞춰서 갚고 자기가 득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할인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개 상황이 전혀 틀리죠? 상황이. 자, 지금 이 틀린 걸 제가 왜 설명하고 있냐면 계정 과목이 틀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상품. 그럼 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우리가 애누리나 아니면 반품을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계정 과목을 매입, 환출, 반품하는 거 환출이라고 그래요.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이걸 샀는데 내가 돈을 빨리 갚아줘서 상대방이 깎아주면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입 할인. 또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죠. 제조업이면. 근데 이 원재료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거나 환출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이것도 계정 과목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써요. 그리고 원재료 샀는데 빨리 돈을 상환해서 깎아주면 그렇죠?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상품하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은 당연히 글자가 다르니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 두 개는 계정 과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계정 과목도 자산인데 지금 얘하고 얘는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차감 계정. 얘하고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우리가 차감 계정이라는 걸 재무상태표 컴퓨터로 입력하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에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이런 계정 과목들 컴퓨터 입력하면서 본 적 있죠? 그러면서 그 관계 계정은 다음 번호를 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자기 짝지가 우리 컴퓨터 옆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상품이 코드 번호가 146번인데 그래서 얘가 147번, 148번으로 되어 있고 얘는 153번인데 154번, 155번으로 번호는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기 짝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분개를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5월 1일 날 원재료를 취득을 해요. 원재료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죄송해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10분의 2, 15분의 n이라는 우리 신용 조건을 건 거예요.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나는 10일 이내 갚을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이 돈을 갚아요. 이 돈을. 그럼 돈 갚으니까 외상 매입금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자, 얘를 지우고 대변에 내가 보통 예금으로 돈을 주는데 2% 깎아준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98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98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이 지금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 거죠. 그래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제가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산 계정 과목 코드 들어 있는 거지만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 뭐 사면서 할인한 거냐 봤더니 원재료죠. 그러면 원재료 짝지인 매입 할인을 선택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짝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짝지를. 자, 앞으로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쓸 건데 자, 우리 그 컴퓨터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면 번호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매입 할인 하더라도 번호 순서대로 적혀 있겠죠. 그럼 번호 순서대로 적혀 있을 건데 그럼 얘가 먼저 적혀 있고 얘가 두 번째 적혀 있겠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매출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세요. 무조건. 제가 저렴한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제가 알고 정확하게 찾으면 좋은데 모르겠는데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면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일 확률은 거의 99%예요.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같은 계정 과목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할 건데 지금 나중에 제품 매출도 당연히 팔았는데 거꾸로 될 수 있겠죠. 상품 매출이 401번이고 제품 매출이 404번이라서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도 두 번째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급해가지고 엔터 빠바박 치면 위에 것이 선택되어서 틀려요. 마음 급해가지고 엔터 치면 제일 위에 것이 선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보고 같은 거 있으면 두 번째 거로 가야지 급하게 그냥 빠바박 엔터 치고 가면 틀리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거니까. 자, 이게 우리 매입 애누리 환출이고 관세한급금은 시험 볼 때 뭐 여러분 나올 일 없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관세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관세를 돌려준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어떨 때 돌려주죠? 그건 많이 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자, 많이 냈을 때 돌려주는 거 그건 초과 납부고 초과 납부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원래 관세는 환급형이 아닌데
환급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죠.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공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를 물리게 되면 부담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세를 일단 제도를 맞춰야 되니까 관세를 납부하고 이거 다시 가공해서 재수출을 하면 그 관세를 다시 돌려줘요. 그때가 관세 환급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잘 없겠죠.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사왔을 때는 취득원가 포함시키겠잖아. 관세도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원재료라고 적었는데 얘가 나중에 내보낼 때 제품으로 내보내면 제품의 차감 계정으로 달게 돼요. 그런 성격이다라고 있으니까 기억만 해두세요. 자, 이제 141페이지에 이제 뭐 매출액과 매출원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뭐 그냥 재고자산하고 엮여서 매출 이야기하는데 매출은 수익이에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매출은 수익이죠. 원가에 이익 붙은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매출 할인하고 매출 애누리가 지금 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매출 우리 환입 및 매출은 팔았는데 환입은 돌아온 거예요. 반품이에요. 반품 받은 건 환입, 내가 반품하는 건 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매출이 수익인데 수익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달려서 사용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지금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매출액이다 매입액이다라고 말하면 순매입액 순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순자가 붙는 건 뭐냐면 뺄 거 다 뺀 그런 뜻이에요. 그럼 깎은 금액은 뺀 금액. 지금 얘 100만원 적혀 있지만 장부에는 100만원 사서 2만원 깎아줬더라. 100만원짜리인데 그러면 순매입액은 그냥 98만원이다라고만 쓰는 거예요. 98만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입액이라고 하면 쓸 때는 98만원이나 쓸 거예요. 근데 장부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143페이지에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적혀 있는데, 자, 이건 뭐 이해만 한번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결산할 때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결산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머지 팔림 방식을 쓸 거예요. 지금 우리 전산 가지고 할 때,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상품 가지고 볼게요. 상품을 구입을 해요. 800원에. 그리고 얘를 판매를 해요. 1000원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올 때는 차변에 상품 800원 대변에 돈 주고 사고, 내가 이걸 팔았을 때는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이다. 차변에 돈 1000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죠. 지금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계가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여기에선 사실 남긴 거는 200원 남겼는데 200원 남겼다라는 표현 하고 있나요? 안 하죠. 원래 정상적으로 전부 다 분계한다면 이렇게 되면 대변에 이제 팔았으니까 상품 800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800원, 얘가 대응 원가로 들어와서 200원의 이익이 나오도록 분계하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매번 기록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매번 팔 때마다 하면 엄청 힘들겠죠. 파는 돈 받는 거니까 당연히 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매번 팔 때마다 얘가 얼마에 사온 건지, 맞는데 얼마 된 건지 집계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말에 이 분계는 기말에 한 방에 해버릴 거예요. 기말에 그냥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매출 원가로 날릴 거예요. 평소에는 팔면서 돈 받은 것만 수익만 처리하고 있다가 기말의 대응 원가를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쓰면 그래도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다시 이해가시나요? 그럼 기말에 한 방에 매출 원가를 산정할 건데, 이 산정할 때에 보면 제가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T자를 잘 써요. 자, 얘들이 갖다 붙이면 여기에 기초, 기말, 여기에 사오고 여기에 판매되니까 매출 원가가 될 건데,
원가. 자,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치 있었어요. 1,000원치. 그리고 내가 기중에 팔려고 2,000원치를 사왔어요. 그러면 내가 총 파수익이 3,000원치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출 원가를 산정하냐면 기말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봐요. 봤더니 1,400원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팔렸다는 이야기죠. 얼마치 팔린 거죠? 그렇죠. 1,600원치 팔렸죠. 이걸 한 방에 분기하는 방식인 거예요. 창고에 얼마치 있는지 보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하고 내가 사온 거 하고 다 정리, 이건 사올 때마다 장부에 쓰잖아요. 전기 얼마 남았다고 넘겼으니까. 이거는 적었으니까 기말에 얼마 있는지만 알면 한 방에 얼마 팔렸다를 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얼마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기말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액을 쓸 거예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을 쓰면 컴퓨터가 이 매출 원가로 한 방에 1년치를 다 분개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걸 할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를 세야 될 거잖아요. 수를 세는 거 창고에 있는 건 세면 되는데 지금 보는 건 창고에 없는데도 내꺼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유무. 그럼 지금 이걸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 금액을 써줄 건데 더 할 거냐 안 더 할 거냐,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미착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미착품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회사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물건이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물건이 운송 중에 있는 거예요. 운송 중. 자,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자, 지금 이 회사에서 이쪽 회사로 보내죠. 그러면 이 물건을 실는 이 지점을 선적지라고 해요. 선적지.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는 이 지점을 도착지라고 해요. 도착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거래 조건을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이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이 운송 중의 리스크를 누가 안느냐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엄청 커요. 가격 차이는 특히 그 뭐 유연탄이나 이런 거 수입하는 데서는 가격 차이가 바다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전두엽이 작아서 노름을 좋아해서 리스크를 계속 안아요. 그래서 계속 전부 다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많이 해서 빈배가 와서 망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자,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건 뭐냐면 이 지점에서 서로 거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매입자 거라는 거예요. 매입자 거.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거는 얘는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고,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이 지점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래서 매출자의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출자의 재고 자산인데 우리 회사가 매입자일 수도 있고 매출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라면 우리가 사오는 매입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운송 중이니까 내 창고에는 없는데. 그죠? 반대로 내가 제품을 매출한 거예요. 그럼 매출한 제품의 재고 가격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닌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위탁품. 다른 말로 적성품이라고 하는데 위탁 매출에 대한 건데,
자, 지금은 옛날하고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건 떼와서 판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물건 떼와서 파는 놈은 바보죠. 물건 파는 배하는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홈쇼핑이 물건 사와서 파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서 자기 수수료 빼고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럼 그런 걸 위탁 판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판매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 하죠. 백화점 상품 대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건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 판매하는 것만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서 좀 돌리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공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유통회사가 있어요. 유통회사. 그럼 공장이 유통회사한테 팔아달라고 판매 의뢰를 해요. 이제 위탁 판매 의뢰. 그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공장을 위탁자라고 하고, 이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팔아주는 이 유통회사가 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탁자. 그럼 이 수탁자한테는 물건을 판 건가요? 팔아달라고 의뢰만 한 건가요? 의뢰만 했죠. 그래서 팔아달라고 물건 보냈어요. 이거는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아직 내 거니까.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거예요. 그럼 내 거에서 빼는 건 언제냐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용품. 자, 시용품 뭔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시용품이라는 글자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시용품이에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TV 홈쇼핑 할 때마다 맨날 써보고 결정하래.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많아서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그럼 일단 써보고 결정하래. 그럼 써보시라고 줘야 될 거잖아요. 고객한테 줬는데 이거 판 건가요? 써보고 있지. 아직 판 거 아니죠. 그럼 내 창고에는 없지만 아직 구매의사 표시 안 하면 내 거고. 그런데 시용품에서 이제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이제 내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이거 써보니까 좋네요 라고 해서 파는 것들 있죠. 우리 기한부 판매 그런 것들 이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비대 저희 집에서 나가는데 비대 파시는 이쁜 아가씨가 앉아 있길래 저를 반겨주셔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 흘려가지고 갔다가 그래서 이제 집에 비대서 지하로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약서 쓰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서식을 보려고 좀 잘 읽어요. 읽는데 그때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해도 된다고 한번 써봐 달라고 그 앞에 있는 그 아가씨가 부탁을 해가지고 오케이라고 한 거였어요. 나도 궁금하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안 지금이야 뭐 비대가 많은데 우리 사장님이 좀 성격이 이상해서 비대에 좀 연연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다 비대가 있어요. 이상하게 비대만 따져. 딴 거 안 따지고. 근데 저는 비대를 많이 써본 적이 없으니까 써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서 했는데 계약서를 딱 보는데 15일 이내에 그 철거 요청 안 하면 산 걸로 계약한다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15일 이내 이분들한테 연락 못 하겠더라고. 근데 기사 아저씨는 이미 내 변기 뜯기 컵하고 뺏겼는데 그래서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출장비하고 좀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겠냐. 나는 아마 봐도 반품 못할 것 같아. 내가 집에서 화장실에 볼일을 봐봐야 1년에 한 달에 15번도 안 봐요. 오히려 여기 이 건물에서 더 많이 봐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게 15일 적혀 있는 거 있잖아. 그날까지 제가 의사표시 안 하면 그거는 내가 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기한부 판매라고 해요. 그러면 기한부 판매도 기한이 성취되기 전까지면 아직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인데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잖아 그 물건이.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창고에 실사한 실제 재고는 얼마 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얘네들을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될 거냐 포함하지 않아야 될 거냐 그걸 봐서 포함해야 될 거면 더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공부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뭐 저당품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 타계정 대체 양가로 5번 적혀 있죠. 타계정 대체 양가로 5번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별표해 두시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재고 자산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는 건데 자,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 장부에 차변에 얘가 상품이다, 물건 만들려고 원재료다, 아니면 완성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얘네들은 우리가 상품이든 제품이든 이런 형식으로 매출로 대변해 와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매출이라는 건 얘는 원가에 이익이 포함된 게 매출이죠. 이익 붙여서 팔면서 대변해 와야 되지 혼자서 그냥 대변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 재고 자산을 판매 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판매 외 목적으로 얘를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매출로 안 했죠. 그러면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이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이런 경우에는 타계정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컴퓨터에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왜 컴퓨터한테 이 사인을 보내줘야 되냐면 컴퓨터는 바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전부 다 팔린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써보라고 줬고 어디 기부도 했고 접대도 했고 이렇게 써버렸는데도 컴퓨터는 없어지면 전부 다 얘가 팔린 줄 알아요. 없어졌으니까. 그럼 팔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 기부했어, 접대했어, 이런 거 직원도 줬어, 복리후생이야,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사인 보내주는 게 타계정으로 대체요. 그럼 타계정으로 대체를 컴퓨터에서 사인 보내는 건 자 우리 적요라는 그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입력한 적 있죠?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 계정 과목들은 고정 적요로 들어가 있는데 적요 8번이 있어요. 적요 8번. 근데 쓰는 칸이 네모박스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적요 8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원가 800원, 시가 1000원짜리 상품을 기부했어요. 상품을 안 팔고 그냥 어디 좋은 단체에 기부를 했다 볼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1000원에 판 건가요? 800원짜리 물건 준 건가요? 그렇죠. 800원짜리 물건을 기부 준 거잖아. 그러면 내 장부에 800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이익 200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대변에 그냥 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상품 줬으니까 상품 지우는 거야. 그럼 상품 800원짜리를 지우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 이 앞에 제가 매출원가 분기할 때도 대변에 상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팔린 줄 컴퓨터가 알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얘 바보야, 얘 나간 거 아니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된 거야 라고 적요 8번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럼 차변에다가 기부했죠. 그럼 얘를 그렇죠, 기부금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차변에 상품이라 했던 애가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쟤로 바뀌었어 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부하려고 사왔으면 기부금이라 썼을 거거든. 그런데 팔려고 사왔다가 얘를 기부했기 때문에 상품이 기부금으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 접대하려고 물건 사왔으면 접대비라고 처음부터 썼을 건데 접대하려고 사온 게 처음엔 상품으로 사왔다가 팔려고 사왔다가 접대해버렸으니까 접대비라고 이렇게 계정 과목 이름 바뀌는 걸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별표하라고 했냐면 자, 재고 자산이 대변에 매출이 아니고 그냥 나왔으면 원재료 그리고 제품
상품 이런 게 그냥 대변해 오면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꼭 해줘야 돼요. 자, 시험 문제 풀 때 위에 입력시 유의사항에 적혀 있는 것 중에 또 한 개. 제가 입력시 유의사항 여러분 실기할 때 적혀 있는 것 중에 말했던 게 우리 채권 채무에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등록해라. 그래서 채권 채무 거래처 꼭 써야 된다 했고, 그리고 재적용비는 500번, 평감비는 800번, 영업외 손익은 900번을 선택하라라고. 한마디로 선택 잘못하면 틀리겠다 적혀 있고, 또 하나가 적용번호 입력은 생략하는데 타계정으로 대체는 꼭 적용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시오. 얘가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 선택 안 해주면 틀렸다고 하겠다. 그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 입력하면서 적용 8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아래쪽에 원재료, 제품 등 대변 쪽에 적어놓고 적용 8이라 적어놨죠. 그죠? 뭐 우리가 팔려고 사왔는데 우리 기계장치 수리하면서도 쓸 수 있고 뭐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건 매출원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대변 쓰면서 적용 8번 써야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건 받고 재고자산에 자 이제